네, 그럼 이번 발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나오신 강남영 러시아 CIS 거점 기지 전문위원님께서 이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 기재자공업협동조합의 러시아 지사장 강남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지정학적 변화와 그 대응 방안 그리고 신시장 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목차를 보게 되면은 코메아 러시아 CIS 지사의 역할과 그동안 해온 그런 성과들, 그리고 러시아 조선산업의 동향,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생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는가, 그리고 신흥 조선 시장으로 뜨고 있는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시장 현황, 그리고 이 진출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90년부터 러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지금 현재까지 위기가 아닌 상태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전부 다 위기 상황과 그걸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은 소련이 막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리빌드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소련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련에 대해서 30억 불에 대한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91년 9월에는 소련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러시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소연방 시절에 있었던 위성 국가들도 다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처음 들어간 게 이제 91년 3월인데 그때는 아직 소련 시절이었죠. 처음에 가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근데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그런 상태였고요. 우리가 30억 불의 이제 그 차관을 줬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전차라든지 또는 헬기라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물건으로 그런 회수를 좀 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새로운 무기 체제를 지금 한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1998년에 생겼던 모라토리움의 선언입니다. 한국은 97년에 IMF 시절이 다가왔고요. 전설적인 금모으기를 우리가 진행했었죠. 이 98년이 왜 우리 한국한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그 시기가 되느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모라토리움이 선언되기 전에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뭐 GM이라든지 뭐 소니, 그때는 소니가 굉장히 다양했었죠.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이 시장에서는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모두 빠져나갔죠. 한국 기업들, 삼성, 대우, 현대, 그다음에 LG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정보력이 약해서 그런지 좀 빠져나가는데 실기를 하고 기왕 남아 있는데 뭔가 적극적인 영업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럴 바에는 사회공헌을 하자.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대학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볼쇼이 극단의 무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용수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돼가지고 삼성에서 좀 지원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공헌을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99년부터 갑자기 유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속하게. 그랬을 때 러시아 국민들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다 내몰라라 나몰라라 하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남아있던 한국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삼성, 현대, LG를 국민 브랜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이 삼성 TV나 이런 것들이 좀 외진 곳에 쇼윈도에 좀 외진 곳에 있다가 중앙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제가 현장에서 그런 목격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년 후 정확하게 2008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우리도 굉장히 고생을 많았는데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또 빠져나가고 한국 기업들은 그대로 현지에 남아서 현지 사람들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위기라는 게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기차를 같이 묻혀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위험 요소만 볼 게 아니고 기회 요소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은 커다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러시아가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실 이때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뭐 제재가 뭐 나오고 했기 때문에 큰 위기가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10%가 줄어든 게 아니고 10%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90%가 날아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나갔을 때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굉장히 큰 아주 좋은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 위기 상황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나가버렸는데 남아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땡큐 트럼프, 그때 트럼프였나요? 바이든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땡큐 바이든을 했습니다. 다 몰고 나갔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기업들이. 결국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 실패라고 하는 거는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거지 끝까지 버티면은 실패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지나가지고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러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됐고 모든 분야 특히 조선 해양 이쪽에서는 기술과 그리고 선박, 기자재 모든 것이 다 제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저희 그 조합이 코메아가 현지에 사무실을 내고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 저희 조합의 이사장님이 거기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현대 엔지니어링이 뭘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 한번 가서 좀 살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2023년에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칸 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 조선소는 10년 전에 2018년에 만들었는데 단 한 척의 선박도 건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러시아가 생션 상태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쪽 시장에 가가지고 6.1K MPC 두 척을 수주를 합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좀 너무 오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좀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CIS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카스피해 연안국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근데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바로 기회, 위기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께서 우리한테 아주 큰 선물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큰 역경이라는 포장지를 써가지고 선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마다 뭔가 다른 것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러한 해안과 이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메아 러시아 지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주 좋은 도시죠.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왔거든요. 이 더위 먹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서 가방을 내리고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좀 쉬었다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더웠는데 오늘 그쪽 날씨를 보니까 그래도 5도, 6도 정도 돼서 아주 쾌적한 날씨인데 여름에는 거기가 완전 백야도 있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날씨를 찾아가서 그쪽에 사무실을 만든 게 아니고 그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러시아의 거의 모든 한 70, 80% 정도의 조선소들이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지금 배를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CIS를 지역으로 하는 뭐 지사는 아니고요. 분소 개념으로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코메아 러시아 지사가 하는 이 역할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장 핵심은 보통 지사들은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고 뭐 시장 조사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와 다르게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핵심 롤로 저희가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국내 기업의 연락사무소뿐만 아니고 마케팅, 영업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한국 기업들, 저희 조합원사들께서는 사실 해외에 그런 사무소를 내거나 지사를 내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도 파견해야 되고 그 파견된 인력이 현지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 언어적인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그 많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냥 사무실을 그 회사의 지사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언어적인 장벽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91년 3월부터 지금 2025년 10월까지 약 34년 몇 개월을 그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주력 사업은 조선소 현대화 작업. 그러니까 러시아 조선소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조선소들이 특히 그 USC라고 하는데요.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뭐 한국어로 하면은 조선통합공사 이쪽에 이제 산하에 한 27개 정도의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소들을 어떻게 해서든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조선 산업을 발전을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설계의 건조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러시아 쪽이 아니고 CIS 쪽에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에서 공동 설계와 공동 건조를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재 상태에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자재 스페어 파트 공급하고 기자재 현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이런 걸 해서 수출액이 1,400만 불 정도 됐고 올해는 1,900만 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조선산업의 발전 전략, 쉽빌딩 4.0 203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1,600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해 겸용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해 겸용선, 그다음에 그 IS 클래스의 선단, 쉐빙선 포함해가지고 어선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명태, 대구 거의 다 이쪽 극동 지역에서 조업한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선 건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차 계획 연도인 2030년까지는 550척의 배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조선소의 그 낮은 생산성, 그 다음에 기자재 수급의 문제점들이 이 선박권주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제로 60m급에 불과한 이 크랩캐쳐, 게잡이, 우리나라 그 대게 킹크랩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건조하는데 5년이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5년이나 걸립니다. 우리나라 아프라막스 탱커 같은 경우 설계 빼고 9개월이면 짓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물론 다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이나 걸려서 지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리즈 호선을 잘 안 짓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가 국영조선소다 보니까 이걸 빨리 지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러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러시아에 들어오는 기자재의 80%가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길이 다 막혔죠. 아까 말씀드린 크랙캐쳐 같은 경우 다멘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다멘에서 기자재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였었습니다. 근데 다멘이 빠져나가고 패키지 공급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스톱되는 그러한 악영향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비해서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수입 대체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기자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수입 대체를 해서 현지화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러시아 시장에 중국산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일반 소비재 부품도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산하고 러시아로 들어오는 중국산하고 차이가 있는 거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소비재인 경우인데 사실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사서 쓸 수 있는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러시아 파트너는 중국에 오더를 내고 바로 엔지니어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전 생산 공정을 거기 현지에서 같이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해야 제대로 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719호 법령을 발효를 했습니다. 예, 이거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자재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화하겠다. 자체 기술과 자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건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각 구성품, 공정, 기술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 누적 점수가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러시아산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끝 상단에 보면 로고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KURS가 이제 러시아로 되어 있는 건데 쿠르스라는데, 이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점수를 충족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상공회의소에서 이거는 이제 러시아산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조선 해양 분야의 모든 선박과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러시아산이다라는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인증을 받은 기자재만 민영이나 국영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서 이런 점수를 충족한 러시아 기업에게는 각종 보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측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은 적용 대상은 선박 및 해상 구조물, 이게 각 선정별로 다 러시아산으로 인정되는 거는 뭐 최대 3,600점까지 받아야 되고요. 설계는 500점, 생산 공정에서는 뭐 350점, 그리고 선박 기자재 가장 중요한 2,000점까지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별로 현재화 점수 기준을 보기에는 BWMS가 물론 엔진도 있습니다만 BWMS가 200점부터 이렇게 쭉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SC, 그러니까 러시아 조선통합공사죠. 조선소의 현대화 및 신규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북서부, 그러니까 좀 상트페테르부르크 쪽하고 그 다음에 극동 쪽에 대형 조선소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7조 원까지 달할 건데요. 이거는 이 제재가 풀려야만이 저희 한국 쪽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또 다른 방법도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한다든지 병목 공정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규 생산 설비 확충, 그다음에 선진 생산 기술 확보, 그다음에 ICT 기술을 접목한 심리하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저희가 조선소들을 가보면은 많은, 그러니까 조선통합공사나 현장에 있는 이 조선소들이 매우 강조를 많이 하는 게 ERP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 ERP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이 많은데, 일부 좀 조선소에서는 ERP 시스템만 적용을 하면은 생산성이 갑자기 100% 올라가고 건조 기간이 단축되고 뭐 이런 좀 환상을 갖고 있는 조선소 소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좀 묵과되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ERP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적용했는지 제가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가려면은 이 조선소 내에 있는 임원진부터 시작해서 실무진까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변혁이 이루어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어지고 그 구축한 그러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러시아가 이렇게 이 생산 효율이, 건조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리즈 호선을 짓지 않는다. 매번 새로 설계하고 매번 새로운 기자재를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매번 이런 선박을 지어야 되는, 새로운 선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전에 우리가 헐 뚜껑 덮기 전에 미리 전부 다 어셈블리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표준 선형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미와 선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 가운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벌크선이나 탱커나 컨테이너선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플랫폼 넘버 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가는 그런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듈 형태의 시리즈 호선 생산 체계로 변환을 하겠다. 설계 및 기자재 사용을 통일을 시키겠다. 수입 대체를 통한 러시아산 기자재를 적용하겠다. 해서 목적은 설계 및 건조 효율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 건조 기간 단축을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측에 제일 상단에 써 있는 거 보면 볼가돈 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가강하고 동강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박을 짓는데, 이 볼가강의 이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적으로 16.8m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볼가돈 막스를 이쪽에서 지으려고 하는 하해 교문선입니다. 이거는 동강하고 볼강을 지나가면은 흑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포스트 생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자재 공급, 제가 이제 기자재 조합에서 나와 있으니까 기자재 공급, 그리고
현지화, 이 부분이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현지화 부분은. 그래서 현지화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1단계는 완제품을 공급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SKD 개념으로 3단계에서는 CKD.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 사급품, 우리 그 기자재 기업들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급품이라든지 핵심 부품은 그쪽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해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89년에 그 어떤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자 쪽은 아니고요. 그 산전 쪽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슈퍼마켓 가면은 에어컨 차가운 공기 내려오는 이 쇼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에어커튼이라 그러는데 그 기술 없어가지고 저희가 후지에서 기술 도입을 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89년에 올림픽 끝난 다음 날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후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하는데 제가 기술 이전하는 그런 계약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했는데 상당히 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을 통해서 기술을 들여오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세계 1등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서 결국 세계 1등 일본을 제치고 나가는데 우리가 기술을 러시아한테 전했을 때 과연 이들이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가지고 경쟁 상대가 될 것인가? 우리 국내 기업들 그리고 우리 그 정책을 하시는 이 산업부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성향, 민족성들을 봤을 때는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들은 거의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까 719호 법령이 2000년쯤에 이렇게 2000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령이 발효가 되고 과연 얼만큼의 기자재들이 현지화되고 설계 기술이 현지화되고 선박 건조 기술이 현지화가 됐느냐라고 보면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USC 산하에 조선통공사 산하에 기업들이 굉장히 현지화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인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직장인들이 그 뭔가 하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만든 이 애쓰는 그 애씀이 그들한테는 이렇게 쉽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하면은 그쪽에서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고 우리가 경쟁 상대에서 그들이 더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옆으로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셔도 좋지 않을까 현지화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 현지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 기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BWMS라든지 시위지 워터 트리트먼트, 데크 이퀴먼트, 스티어링 기어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현지화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이나 러시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러시아하고 어떤 구조로 협력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선주사 또는 그 조선소가 있으면은 이 한국 기업이 직접 이런 어떤 선주사나 이 조선소하고 대면을 해서 협상을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국영 쪽이니까.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그러니까 러시아 파트너들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이들을 에이전트로 활용을 해도 좋고 또는 뭐 디스트리뷰터로 활용해도 좋고 이런 식의 구성을 가게 되면은 이쪽 러시아 파트너들은 언어적인 장벽도 조금 이렇게 덜하고 그러니까 영어가 된다든지 이렇게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파트너들 그쪽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MSC라든지 엠떼그룹이라든지 뭐 비네타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선주사 조선소를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전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코메아는 어떤 역할을, 코메아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그리고 레프레젠테티브 오피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인콰이리를 저희가 발굴하는데 이게 인콰이리가 전부 다 진성이면 참 좋죠. 근데 저희가 이 발굴한 인콰이리를 국내 기자재 기업들한테 다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 보내드리면은 그 견적자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 아주 기본적인 설계 작업을 통해야 견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물론 많은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선별 작업을 좀 합니다. 국내 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바로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성이냐, 아니면 가격 비교하려는 거냐,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취득하려는 그런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한 이후에 국내 기업들한테 보내드리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늘도 미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국내 기업이 정말 견적 대응을 잘해 주십니다. 바쁘신데도. 지금 우리 이 코마린 이 전시 기간에도 저희가 긴급으로 던졌는데 한 이틀 정도 만에 바로 들어왔어요. 참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 조선 3사에서 POS를 띄우면은 뭐 거의 기간이 리드 타임이 뭐 생산하는 거 말고 이 계약하는 데까지 가는 리드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6개월 뭐 이내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러시아에는 우리 이 조선 3사가 기자재 기업들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이미 수없이 많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았고 그걸 적용해서 선박을 지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을 잘 모르죠. 물론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단계부터 이니셜 테크니컬 리퀘어먼트를 주는 거죠. 설계 단계. 그걸 설계에 적용해야 나중에 그 장비를 노미네이션 하든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에서는 대표님들이, 기자재 기업 대표님들이 러시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것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제일 처음에 진행됐던 견적들은 결과를 보게 되죠. 저희는 아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계약 체결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화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 위협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장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CIS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서 모시고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포스트 생션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소 현대화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설비 공급, 이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컨설팅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 어디 조선소가 현대화를 하려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퀘스천웨어를 보냅니다. 자, 어떤 배를 얼마나 지을 거고 1년에 몇 톤의 강제로 처리할 것이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걸 1차로 받아가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1차 출장을 나가게 되죠. 현장 실사. 그를 통해 가지고 조선소 전체 레이아웃, 그 다음에 각 워크숍별로 이 레이아웃 재조정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죠. 이게 컨설팅 단계입니다.
요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걸 개념 설계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소를 현대화를 하기 위한 개념 기본 설계 요 정도. 요게 지나면은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 레이아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동선들이 조선소가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로드아웃 시스템이라든지 또 엉뚱한데 그런 어떤 페인트 샵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선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로스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자재 입고부터 해가지고 자재를 적시 적기에 적절한 타임에 맞춰가지고 각 샵에 뭐 절단이면 절단, 뭐 용접 용접, 뭐 판넬 라인에 어디에 언제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가령 강제가 있으면은 요거는 오늘 써야 되고 요건 내일 써야 되고 요거는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거면은 순서가 이게 올라와 있으면 이거 다 드러내고 다시 꺼내 써야 되잖아요. 이게 뭐 ERP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생산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최적화하는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솔루션을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3D CA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CAD 시스템은 지금 러시아 제재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피무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거, ERP, MES, 그리고 PLM 등 각 공정별 생산 전문가 파견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들은 이제 현지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은 러시아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좀 CIS 지역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생산 설비 공급, 필요 생산 설비 분류하고 사양 결정하고 이렇게 등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컨설팅 단계에서 엔지니어링까지 안 가도 됩니다. 컨설팅 단계에서 저희가 러시아의 특정 조선소하고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냥 생산 라인에 대해서 조금만 조정하고 설비 투자 없이 그리고 생산 설계 단계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용접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해 드리고 그것만 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그 러시아 전임 조선통합공사 사장한테도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산 설비까지 투입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100% 이상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조선통합공사 또는 뭐 민영조선소도 괜찮겠습니다만 이 조선소 현대화하는 추진 단계를 좀 보시게 되면은 먼저 1차적으로 조선소 선정하고 컨설팅을 하고 현장 가서 실사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작업, 생산 설비도 공급할 수 있고 이 설비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 설비를 가지고 바로 그 현지 작업자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서 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러시아 조선소하고 진행했던 그러한 현대화 작업 이 중에는 계약이 좀 된 곳들도 있고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만은 요 스테터스를 좀 보게 되면은 USC 사장단하고 조선소 현대화 사업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네바 얼마 전에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연제로 우리 코마린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네바에서 USC하고 저희 코메아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역 14개 이상 조선소에 대해서 현대화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참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왼쪽 끝에 보이면은 왼쪽 끝에 상단에 보면 이제 북서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발틱 조선소, 오네가 조선소, 그다음에 크라스나이 소르목은 좀 밑에 있습니다만 이런 조선소들 그리고 남쪽에 이제 그 카스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로토스 그다음에 아스포 조선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북부에는 무르만스크 여기는 지금 터키 쪽에서 그쪽에 이 옵쇼어 쪽으로 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생산 기지를 그거를 조선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도 있고 극동 쪽에 소부가반 조선소 잣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가나요 이게? 2036년까지 예, 요새 조선사업 말씀드린 발전 것처럼 전략을 보면 총 제 1,600척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선박을 더 이 건조하도록 USC의 계획되어 부사장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중요한 점은 어떻게 같이 조선소의 협업을 할 생산 것이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네바 전시회 기간 동안에 컨퍼런스에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기자재에 대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적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의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소 현대화 작업에 진행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컨설팅, 엔지니어링 지원, 그리고 생산 설비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컨설팅을 보게 되면 이 생산 현장에서 병목 현장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회랑은 이란부터 해가지고 저쪽 북서부 러시아의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물류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TSR을 그러니까 트랜스사이베리안 레일웨이를 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재 품목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을 거쳐가지고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통해가지고 흑해로 나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요. 중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내려와가지고 투르크메스탄을 거쳐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또는 터키로 해서 흑해로 나가면 유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라인이 있는데 이 중앙회랑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뭐 70, 80% 가까이 2년간 물동량이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카스피해를 지나야 되니까 예전에는 호수였는데 지금 카스피해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연안 국가들이 만들었답니다. 배를 지나가려면 바다를 지나가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 5월에 거기에 그 물류 포럼에 가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했습니다. 물류 포럼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물동량이 막 늘어나는데 배를 지을 수 있는 데는 아제르바이잔, 이란, 러시아인데 이란과 러시아는 안 되고 그럼 아제르바이잔만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니들 뭐하냐? 조선소도 있는데 왜 배를 안 짓냐? 다른 데 아제르바이잔에다가 발주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배를 지어라. 한국이 도와줄게. 한국이 정말 배 잘 짓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5월에 가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중앙회랑을 거치는 카스피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선박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스피해에서 위쪽은 악타우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쪽이고요. 그 밑에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잘 아시죠? 그 나라는 해안이 없습니다. 대륙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짓겠다. 로팍스 페리를 2척을 짓겠다. 그래서 그 배를 왜 지으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만났어요. 그쪽에 뭐 교통부 뭐 이런 분들을. 그랬더니 배를 용선을 쓰게 되면은 자기들이 수출하는데 너무나 용선비도 비싸고 그렇죠. 수출하는데 그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뭐 포트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포트는 아제르바이잔이나 투르크멘탄에서 빌려 쓰겠다. 이런 전략들을 내더라고요. 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조선소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냥 수리만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지금 이 카스피해가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오프쇼어 스트럭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악타우에. 그래서 그거를
신조를 하는 공장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를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오케이, 도와줄게. 근데 그쪽에 워낙 소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바꾸질 못해요. 계속 스틸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슬람 개발은행에서 투르크멘에서 투자를 합니다. 1억 5천만 불 정도를. 대저라 로팍스펠이 투자금은 들어와 있답니다. 이제 배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로팍스는 우리가 현재 짓는 투르크멘스탄에 짓고 있는 MPC 6.1K MPC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런 기회들이 그쪽에 굉장히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볼가돈막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러시아 이쪽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지나갈 수 있는 이 통로에 이 러시아 쪽 인근으로 지나가지고 러시아의 강이 동강하고 볼강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 볼가돈막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7m 정도 되는 폭으로 건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스피에서는 배를 얼마나 지으려고 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려야겠죠. 2028년까지 51척을 짓겠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21척, 볼가돈막스입니다. 카자흐스탄이 5척, 투르크메니스탄이 12척, 아제르바이잔이 13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저희하고 경쟁 상대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이 12척, 요거는 저희가 다 수주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은 설계, 그 다음에 그 건조, 공동 건조, 그 다음에 기자재를 패키지로 공급을 합니다. 저희가 풀 패키지로 강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가는 그 퍼센티지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기자재 한 개 한 개를 수출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풀 패키지로 해서 나갔을 때는 우리 기자재 기업들한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카스피의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설계, 공동 건조를 하는데, 설계 부분은 공동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다 해서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 설계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건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이미 그 현지항에 PM들, 프로젝트 매니저들, 엔지니어들을 17명 파견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선소 인력 400명 이렇게 데리고 가르치면서, 영접부터 가르치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6.1K MPC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24년 5월에 제가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을 했고, 이후로 관련된 공무원들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2024년 9월에 2척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 7, 8, 9, 4개월 만에 해가지고 계약서를 갖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더라고요. 사기 아니야? 그냥 뭐 실적 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좀 울적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3개월 있다가 선수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해주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은 사실은 조선 기술이 없습니다. 배는 짓고 싶어하고 조선소도 만들어놨고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조선을 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설비만 갖다가 그냥 대강대강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다시 현대화, 장비를 바꾼 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생산 플로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질 수 있게끔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기술을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하지만은 오히려 더 한국한테 종속되는, 이런 종속성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이전한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보여가지고 더 큰 레벨로 업되면은 모르겠는데, 이 현지 기업이 그게 아니다면은 점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유는 그분들이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우리 한국민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를 안 갖고 있는 거죠. 한국에 와서 잘해주면 되지, 굳이 뭐 자기들이 배우려고 해, 굳이 그런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17명이 배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작업자들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크게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Koreya bilen hyzmatlaşygyny barha ösdürden 요거는 beýleşdirmekle şertlendirilýänler 한 formal 투르크메니스탄 gatnaşyjylar 간에 Türkmenistan'la Koreýanyň 그 hyzmatlaşygyny 서밋이 ogurlarda 있었어요. aýratym sowda 밑에 ykysady, teleköşilik we medet 작년에 asasylar 있었는데, ulgamlarda 작년에 berek 있었는데 berek hormat 거기에서 goýmak, 저희가 hukukluk we özara 자, anaşmak 이 ýürelgeler esasynda okul we 투르크메니스탄하고 ösürmek 한국하고 조선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면은 bu Türkmen Koreya hyzmatlaşygynyň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자체적으로 산업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Bundan 여기 başka da bu 지금 yerde 2000 현지 puanlı koladı 조선소거든요. işlemek arkalı. 그래서 Ortaço 20-30 뭐 tane 이분들이 kişi 있고 orta 우리 grubun 한국 gemlerin 그 PM이 ağasında şu 파견돼가지고 beceriş 현지에서 işlerini 건조하고 있는 yerine 모습을 getirmeye doğru 보이고 bir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 왔는데요. 제가 처음 슬라이드를 다시 한 번 더 꺼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그렇죠, 35년인데 35년간 위기 상황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든 금융위기든 모라토리엄이든 위기 상황이 아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거기 남아서 굳건히 버텨내니까 우리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고 뭐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러시아가 막히면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뚫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해서 창출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 역경의 시기, 이러한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서 외면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기회를 창출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은 엄청난 선물을 할 때 그냥 예쁜 포장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역경이라는 포장지를 써서 선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경, 위기, 리스크를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선물을, 신의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우 사태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보세요. 이게 언제 알겠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할 때, 미국과 협상을 하든 뭔가 할 때, 전쟁 끝내자. 그럼 그 카드가 뭐겠습니까? 제재 풀어. 순서가 있겠죠. 에너지 섹터 먼저 풀어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조선이 될지 자동차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자, 어느 순간에 합의가 되어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들어가자. 이거는 시장을 잃어버리겠다고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러시아가 포스트 생션 시기에 어떻게 우리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8년 모라토리움, 2008년 금융위기 이랬을 때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남아서 사회공헌을 했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러시아 국민들이 삼성, 현대, LG를 국민 브랜드로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 하나 하겠습니다. 나스타야시 드룩 바스나요자 부비제. 잘했나요? 러시아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진정한 친구는 역경이 있을 때 알아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는 역경에서 같이 그거를 이겨내고 같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